안녕하십니까. 종북을 바로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르샤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령한 뒤로 단 하루도 편하게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보고 예전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다, 럭비공 같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었는데 문재인이는 한술 더 떠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새끼입니다. 일례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미합 중국 대통령 트럼프는 역시 미국의 대표자답게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북한에 통보합니다.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다 약속하기 전에 이번에 만날 필요가 없고 다음에 만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안 만나도 좋다. 이 말인즉슨 죽을래? 알아서 기어들어올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가 있던 문재인은 병신 스파이크를 시간차로 날립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는 꼭 성사를 시켜야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와 국격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려가지고 TV를 꺼버렸습니다. 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북한이 이례 없이 외무상을 내세워서 신속하게 나 대가리 숙였어. 용서해줘. 그리고 회담하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잘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지가 늘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소통이 먼저다 이지랄 했으니까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든 향후 계획이 이렇고 지금 진행 과정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민 소통 수석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월급 쳐 주어가면서. 그런데 꽁무니 빠지게 정은이한테 쫓아간다고요?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 전화 안 했다, 판문점 전화 안 했다, 뭐 비공식 라인으로 한 것 같다. 아니 당연하죠. 옛날 노무현 있을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할래 반대할래 그랬더니 장군님에게 물어보고 하시죠. 그랬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 장군님 포기할까요? 아 기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했던 게 문재인이라고요. 걔네들은 근데 그 전화도 못 쓰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득달같이. 왜? 국정원에 아직도 기무사의 우파들이 남아있어서 도청당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CIA도 있고. 그러니까 도청 안 당하게 불이 나게 쫓아간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개새끼 한심하다 뭐 이러고 하지 말지만 제가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건 그런 문재인을 보고도 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방법은 제가 아는 한 딱 한 가지입니다. 중도들을 돌이켜 세우고 청년들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다. 그렇다고 나라 바로서고 문재인이 내려오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 내부 정리도 안 끝났잖아요. 자, 대한애국당이 선전을 해갖고 많은 곳에서 의원들이 나왔다.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전 대한애국당이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중도들,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저 촛불들이 사기질로 일반 중도들, 청년들을 꼬셔갖고 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 그대로 써야 돼요. 대신 우리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뭐 꼭 우파 씨앗 심기에 책 기증하기 동참하고 후원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심도 있게 중도들을 깨우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일에 내가 직접 동참을 해야겠다. 200만 3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 나라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의 종북은 아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짓밟고 서 있는 한명숙 그리고 그의 남편 박성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종북입니다. 예전에 종북 부부 그래서 5대 부부 쭉 나열했었는데 아마 상세하게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8대 종북 부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박성준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기진, 황선. 자, 우측에 있는 것은 한충목, 손미희, 밑에 있는 것이 한상렬과 이강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김재현과 남편 최호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북 부부는 칼기 사건이 아직도 조작이라고 우기는 심재환과 이정희,
자, 이제 원로 종북들 문익환과 박용길, 이 사람들이 종북이냐? 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말 종북, 왜 이건 소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중과 이희호. 자, 이렇게 8쌍이 바로세움이 선정한 나라를 말아먹은 종북 부부 베스트 8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들이 초, 중, 고생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료는 한명숙의 이력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을 했고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그 이후에 김대중이 정계로 입문을 시킵니다. 자, 한명숙을 그리고 박성준을 종북 부부다. 특히 한명숙이는 종북의 대모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통역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관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통역당에 대해서는 신영복과 김재동 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통역당과 한명숙 그리고 박성준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얽혀있는지 그 도표만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장 상위 기관은 당연히 북한의 대남공작소죠. 대남공작소에서 김종태를 포섭을 해서 북한에 데리고 가서 밀봉교육을 시키고 주체사상과 혁명교육을 시킨 다음에 당원가입을 시키고 당의 충성맹세,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지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내려와서 만든 것이 통역당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지하혁명당을 만들어라. 그것이 통역당이고 그러기 위해서 김진락을 포섭했고 김진락이 신영복, 신영복이 박성준을, 박성준이 자기의 처 한명숙을 포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명숙과 박성준 꼬리를 물고 뒤로 올라가면 북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북의 데모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이야기죠. 중간에 있는 자료는 김진락이 신영복을 포섭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신영복에게 육사교관과 생도를 포섭해라. 월 2, 3일씩 집에서 회합하고 회합할 시에는 자기의 활동 상황들을 다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명령하달했다라고 자기 상위 김종태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태는 당연히 북한에다 보고를 했겠죠. 자, 이어지는 자료는 신영복은 자기 말대로 거짓 전향을 했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과불식이다. 나는 시과일이니까 절대로 나보고 전향했나 말았나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이 주체사상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신영복이 과연 김일성을 얼마나 찬양하고 그 주체사상에 얼마나 깊게 물들었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자료는 김종태의 증언입니다. 이날은 김진락, 이문규, 신영복 이런 아주 초특급 주동자들이 모여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창당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자 하는 날입니다. 신영복 동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전보다도 훨씬 더 고조되었다. 자,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자, 이어집니다. 통일혁명당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한국 근로민중의 전위 조직이다. 종교부도 더한 수준이죠. 자, 이 수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김종태 동지의 제안에 신영복 동지가 우선 찬동하였다. 자, 혁명전선을 만들자. 근데 법정에선 자기는 혁명전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어집니다. 흥분하여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김종태 동지가 입을 열었다. 전부 다 전원이 정말 결의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북한의 후원을 받아서 이 미제의 앞잡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격에 복받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중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 미국의 압제로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집니다. 진리의 불모지인 이 땅에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 사상이론을 정력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요? 책자보급과 기관지를 창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으로 사상교육을 시키고 세대를 시키고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던 게 신영복이라고. 그 신영복과 늘 같이 마음을 함께 해온 게 박성준입니다. 왜? 나오자마자 성공회대로 모셔서 정말 수십 년을 또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역당. 그 통역당의 창당은 어떤 내용으로 창당을 했을까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반제, 반봉건, 반식민 민주사회를 거쳐. 자, 여러분 이거 지금도 듣지 않습니까? 반제국지, 미제 물러가라, 반봉건주의 착취당하고 있다, 지배계층 물러가라, 반식민주의.
미국은 철수해라, 우리나라에 손 떼라, 제국주의는 다 떠나라.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갑니다. 보시는 자료는 판결문에 나타난 판시가 아닌 박성준의 발언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인지 알지만 동지 규합단체를 확대하고 현 정부에 대항하자. 그리고 외세에 항거하자. 미국을 몰아내자. 현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민족적, 사회민주적, 사회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동지를 규합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개혁해야 한다라는 게 박선중의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움직여서 통역당에 가입을 한 건데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혐오합니다. 박성준 몇 가지만 더 다루고 한명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1 테러에 대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 당해도 싸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공회대나 이런 데 있었던 새끼들은 다 그렇단 얘기예요. 전 세계가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정말 미국의 반대편 북한 같은 데에서 보면 제국주의의 상징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백성 수천 명이 죽고 시민들 정말 수많은 피해들이 나고 이것을 보면서 당해도 싸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새끼들은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라크, 시리아, IS 이런 애들이 탱크로 사람을 뭉개 죽여도 쟤네들은 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쟤네들은 미국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늘 대변을 합니다. 아주 희한한 놈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미국이 무슨 짓을 했길래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처참한 보복을 생각해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사무친 한과 절망과 증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합시다. 자, 미국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국 전쟁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는 거죠. 이 새끼도 위장인 거야.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공산화시키고 지가 원하던 사회주의 체계로 갈 수 있었을 텐데를 애들로 표현한 거죠. 이어지는 자료는 한명숙에 대한 통역당의 판결문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공산당 선언 등을 노트에 필기하고자 노트에 필기했다는 이야기는 암기를 하려고 했겠죠. 그죠? 박성준의 지시로 000과 같이 읽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차장 고무하고 표현물을 복사, 취득, 보관, 배포.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명숙은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자료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한명숙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들어가기 전에 찍은 35세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무엇이길래 거기서 한명숙이가 어떤 일을 했길래 구속까지 될 정도였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강원용이라는 그 목사님이 만든 것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사회 조직입니다. 다 좋은데 여기 출신 정치인들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다루기는 힘들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산주의자들이 딱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 꼬리를 틀겠습니까? 이 한명숙이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밑에 자료 잠깐 보시죠. 1979년에 이유재, 장상환, 황한식, 신인령, 김세균 등과 만나서 모스크바 방송, 북경 방송, 평양 방송, 통역당 목소리 방송 등을 청취했고 통역당 목소리 방송은 그냥 북한 대남 방송입니다. 통역당이 방송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어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 하는 북계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계 방송을 함께 듣고 듣기만 했겠습니까? 법정에서 거짓말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찬양을 했겠죠. 김일성 동지는 진짜 위대하신 수령인가 보다 이런 거. 거기에다가 스웨덴의 복지가 타가소 시설이 정말 좋다. 근데 북한이 그거보다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반역질, 이적질 하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조선 여성 독분을 줘서 같이 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선의 여성, 북한의 여성은 다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했고 수령님이 시키는 것들은 무엇들을 다 하고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우리는 다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 북한 여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와 같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한명숙이 민주화 유공자가 됩니다. 모스크바 방송, 평양 방송을 청취하고 읽지 말라는 책들 읽고 이념적 사상들 공산주의를 선전했는데 어떻게 민주화 유공자가 됐는지 밑에 한번 보시죠.
한명숙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자체를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 사건이라고 늘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공산당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북한 방송을 청취한 것도 아닌데 쟤네들이 고문하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 이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민주화 보상위에서 민주화 유공자도 시켜주고 다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이어지는 글이 자기가 국무총리 있을 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그때의 두려움으로 손이 떨린다. 어쩌고 저쩌고 고문. 자,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밤새도록 구타를 당했다.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온몸은 피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부은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면도날로 도려낸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귓전에 들려오는 윙윙거림 소리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쫙 얘기하다가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데 나는 너무 고문이 심해서 이 고문 앞에 무너져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명숙이를 담당했던 안기부 담당 수사관, 부장, 차장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한명숙을 수사했고 취조했던 수사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한명숙이 손끝 하나 댔으면 하늘이 나를 지금 당장 벼락 때려 죽일 거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책을 냈습니다. 남산이라는 더 비하인드 스토리. 그 책 내용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기동 씨 입장에서 쓴 겁니다. 드디어 내가 담당했던 피고 한명숙의 차례. 그녀는 진술 도중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포승줄로 묶인 두 손을 좌우로 흔들며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고문당한 저의 좌측 어깨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어깨를 어떻게 고문합니까? 그랬더니 이기동 씨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담뱃불로 내 어깨를 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놀랍겠죠? 정말 김일성의 교식 그대로 따라하는 게 한명숙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 신박사가 도착을 했고, 외과 과장입니다. 전문의 중에서도 탑 클래스란 얘기죠. 신박사가 법정에서 한명숙 요구대로 계속 주위에 있는 업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이 여러분 이것은 조그만 흉터인데 담뱃불로 지진 상처는 아닙니다. 이 흉터는 아주 어릴 때 종기가 생겨난 흉터 자국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종기가 나서 흉터가 있는 걸 담뱃불로 지졌다.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까지 했고 지금도 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명숙의 양력중에 속했던 단체들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을 지냈는데 한명숙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도 지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엮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 근간이 닿는 단체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여성민우회, 또 하나가 여성의 전화, 또 하나가 정대협 이런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을 소개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던 미군 철수를 주장했느냐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느냐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자료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당연한 것이겠죠.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의 날 2004년도에 일어났던 3가지의 일들과 2007년도에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여성민우회 회장이 들어가거나 여성단체 연합이 들어가거나 어찌됐든 지역단체가 들어가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늘 외쳐왔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군 철수, 평화와 통일, 전쟁은 이제 그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이 있었고 밑에 보시면 표창원이 입장문에 대한 첨삭 지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하면서 철수를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연방제 통일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평등, 평화, 생명이 숨쉬는 곳 연방제 통일 추진회의 줄여서 연방통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같이 다니는 곳이 전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발족선 업무는 역시 마찬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그리고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실은 한상렬이 부인입니다. 종북부부에 들어가는. 자, 환경연대 예수살기, 그리고 연방통축, 이런 단체들과 함께 모여서 한반도 통일이다, 빨리 연방제 통일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단체가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여성민우회입니다. 그 이외에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 평화협정하라고 요즘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성민우회에서 평화협정해라, 종전협정해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여성들은 평화협정을 원한다.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좌익, 종북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여성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여성민우회,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들은 역대 정권 최고치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단체가 이 여성단체들입니다. 결국은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역시도 99%가 전부 좌익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종북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열들이 왜 이렇게 붉게 물들었냐? 한명숙 이런 애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 이후에도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념 교육을 시켰고, YMCA, 이하경이 시킨 것처럼 YWCA, 한명숙이 늘 들어가서 시켰던 단체들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한명숙이 속했던 환경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연합의 대표는 환경계의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열이 대표였는데, 뇌물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환경재단이라는 걸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전만큼 힘이 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경연합, 그리고 참여연대, 녹색연합, 얘네들이 늘 주도해서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주도 시위를 합니다. 특히 미군들에 대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돈 많이 벌었죠. 이 환경단체들 소송 걸고 소송 대리하고 민변하고 다 나눠 가지면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환경단체연합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한 두세 편 정도를 할애해야 될 정도로 자료가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환경연합에 대한 규모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기준입니다. 1993년 4월 3일 설립된 운동연합은 중앙조직과 46개 지역조직, 회원 7만 3천 명, 대단하죠.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7만 명, 8만 명, 10만 명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평화협정 맺어라, 지금이라도 연방제를 해라라고 압박하는 그런 종북단체로 변한 건 사실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단체들을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를 이념으로 아주 붉게 물들인 한명수이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뭐 그냥 그럭저럭 제야에서 지내는 듯 했는데, 이때 만난 애가 백만밀란 문성근이 백만밀란으로 한명숙에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노무현 재단 자체가 문성근의 백만밀란에 거의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켠에서 참여연대 소속돼서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소속돼서 꿈틀거리고 있던 김기식이가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위원장하고 조국편 보시면 거기 손학규부터 누가 참가했는지 노회찬까지 아주 이전에까지 싸그리 다 나옵니다. 그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김기식까지 합세를 하죠. 가뜩이나 민주당 그리고 여러당은 거의 간첩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더욱더 빨갛게 물들인 게 이 당시 시기고, 이들을 통해서 통진당이 국회로 대거 진입해서 이석기가 국방부 자료를 요구하고 참 개판이 됐었죠. 이상으로 한명숙의 양력과 속했던 단체들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한명숙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노무현이 추진한 겁니다. 노무현이 첫 발표하고 첫 삽을 떴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세계 평화의 성과 해군기지가 양립이 가능하다. 같이 할 수 있다. 평화와 해군기지가. 그래서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평화의 개념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밀어붙이자. 그랬다가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강정 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제주를 만들겠다. 자, 이런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3살 때, 4살 때 종기로 있던 조그만 흉터를 저 수사관이 나를 담뱃불로 고문했어요. 나는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에요. 이 진짜 간첩 같은 년인 거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한미 FTA 협상 역시 말을 바꿉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 경제와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작 이명박이가 협상 체결을 하고 나니까 광우병에 이어서 그 꿈을 꾸느라고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죠.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교체됐으니까.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제재 협상도 무산될 경우에 우리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아주 쉽게 바꾸는 인간이 종북대모 한명숙입니다. 한두 개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 누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빵 셔틀 역할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음 발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06년도에 칼기 폭파, 독재 정권이 조작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총리를 했다는 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구사 신부나 심재환 이런 애들이 아직도 칼기는 북한의 테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작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발언 이어갑니다. 김대중 노무현이가 그렇게 퍼줬는데도 핵실험을 했죠. 그걸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이 북한이 핵 도발을 한 것을 한 나라의 문제로만 몰고 가지 말아라. 미국이 제재했고 금융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북한을 대변을 해줍니다. 참 대단합니다. 북핵은 대외 협상용이다. 협상력을 높이 사려고 하는 거다.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도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이런 게 국무총리였다고요, 여러분. 그 이후도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명숙 무슨 민주화의 투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왜곡되어져 가는 역사 중에 하나랍니다. 자, 마지막 발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46명의 우리의 용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부가 바닷속에 수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죽였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패전을 자랑인 양 당당하게 말하면서 선거에서 이용해 먹는다. 나는 이 한명숙이가 그 당시에라도 지금이라도 북한의 이 천안함 도발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북한 너네들 정신 차려라. 이러면 나 종북 명단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년은 절대로 못 빼죠. 왜? 자기 남편 박성준과 신영복 이런 애들이 통역당 때 맹세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절대로 북한 비판 못하죠. 그게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자료는 2006년도에 한명숙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있을 때 총리 공관에 노길남이를 초청을 합니다. 노길남이는 그냥 간첩입니다. 걔가 말하는 모든 말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대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저주하고. 근데 이런 애를 총리 공관으로 불러서 뭘 주고 뭘 나눴을까요? 얘는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김정은한테 직보를 할 수 있는 애인데. 이게 그냥 종편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가십거리로 떠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했냐? 얘를 왜 불렀는지를 반드시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물어야 합니다. 살아있잖아요. 아직 나와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겠지만. 이어지는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과 같이 북한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하고 전국을 순회했던 신은미 그 집에 아주 둥지를 틀고 나가가지고 침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 얘 주위에는 전부 간첩급인 이 신은미가 18번 이상을 갔습니다. 북한을. 수양딸도 있다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북한 자랑을 하는데 북한하고 친한 애들 왜 얘 주위에는 전부 그런 애들 통역당의 간첩 사건들 그리고 평양방송 모스크바 방송을 즐겨 듣는 애들 이런 애들만 있을까요? 그리고 왜 종북이라고 하면 고소를 하고 화를 낼까요? 자, 이어지는 자료는 박성준과 한명숙 그리고 그 아들, 그 가족에 대한 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준은 아시다시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9.11 테러를 보면서 당해도 싸다 이러면서 그 이전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요. 박성준과 한명숙의 아들 박한기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답니다. 얘네들 친일파라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새끼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니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서 중학교 과정 갔다가 한국에 와서 저 강남대학인가 뭐 어디 영문과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했는지 어쨌는지 다시 미국에 가서 컬리지를 2군데나 옮겨 다닙니다. 반미 친일을 외치지 말든가 왜 지 아들은 일본에서 소학교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고 결국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마치게 하는지. 그러면 미국을 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소한 사람으로서 가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어갑니다. 박성준과 한명숙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준은 뭐 때로는 목사, 그리고 한명숙은 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을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과 한명숙은 한백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박성준은 이 한백교회의 최초 설립자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담임 목사도 했었습니다. 한백교회와 안병무 교수에 대한 편은 제가 한 편 따로 준비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백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백교회 소개책자를 보면 비전향 좌익수, 저들이 말하는 양심수죠? 그 양심수와 소조 모임을 갖기도 하고 주보 내용에 한백교회 성도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성탄절 메시지에 예수님은 옛날 무력한 핏덩이로 태어나서 외면받는 삶을 살다가 권력의 폭력으로 살해당한 당신의 메시지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민중들 선동에 실패하고 죽어간 그런 정도로밖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새끼들이 사탄이고 악마지 뭐 달리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돌을 보시면 한백교회라는 게 왜 한백교회냐? 한라산에서 돌아나, 백두산에서 돌아나. 그래서 한백교회고 십자가 치우고 그 돌 2개 올려놓고 제단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상징도 없고 그냥 돌 2개 갖다 놓고. 이 한백교회는 주기도문이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동문도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그거 대신에 김남주의 시, 뭐 200만 명이 죽어야 혁명이 완성된다, 뭐 이런 거 읽겠죠? 거기에 전태일의 일기, 내 몸을 불사를 때, 이게 교회라고요. 이걸 교단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고 성경에 써있는 걸 믿어야 교회는 아닙니까? 그걸 빼버리고 전태일이 더 중요하고 김남주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걸 교단으로 인정하는 기장은 정말. 이어지는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한명숙이 뇌물을 처먹고 감옥 갔다 오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명숙이 뇌물 받은 거 다 아실 겁니다. 9억 원이란 돈, 9천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9억 원이나 돈을 받아 처먹었습니다. 떳떳하게 기업가가 수표로 1억 원짜리로 뇌물을 주니까 그걸 받아다가 자기 친동생 주고 친동생은 아파트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내버리고. 참 담대합니다. 이게 밝혀지자 정치 탄압받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갔다 나왔더니 2017년에 한명숙이 나오자마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2의 한명숙은 없애야 된다. 정치적인 탄압받았다 이거예요. 뇌물 안 처먹었는데. 이정렬이라는 좌존 판사 새끼 아주 유명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는 한술 더 떠서 그동안 그래도 비교적 조용히 있다가 한명숙이 출소할 때가 되자 걔보다는 서열이 한참 높지 않습니까? 자, 한명숙 재판도 잘못됐고 수사도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 이야기는 갖다 나와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일보에서조차 정말 적지 않게 좌경화되어 있죠. 한국일보 역시. 걔네들이 너네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8명의 대법관 중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자들도 판결은 완전히 유죄로 나왔고 소수 의견을 낸 자들도 한명숙이 3억 뇌물 받은 거는 다 인정을 했다. 그러면 8명 재판관 1,000원이 다 인정을 했는데 그게 무죄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게 그 밑에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이어지는 자료는 문재인이 정권을 찬탈하자마자 천재, 인재 이런 사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안타깝게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고 K9 자주포 사건 때 그때 순직했던 장병들이 있는데 문재인과 문재인 일당들은 거기 참석을 안 합니다. 이태균 상사 26살, 22살짜리가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명숙이 출소했을 때 100여 명이 환영을 합니다. 민주인사 오셨다고. 자, 누구누구 왔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문희상, 우원식, 전해철, 김경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과 강금실 그리고 나머지 천정배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대가리 쳐박고 우측에 있는 거 보십시오. 결론 내겠습니다. 얘네들이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그거 다 얘네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셨듯이 나라를 지키다 죽었건 근무 중에 순직을 했건 찾아갈 필요도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중도들에게 비교평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청년층, 젊은층과 그리고 중도층. 이들에 대한 교육, 이들에 대한 계몽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